다음 연사분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리처드 반스 링컨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사법적 대화와 국제법의 체계적 통합을 위한 사법적 대화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키트 샤립 재판관님. 가장 먼저 대한국제법학회 외교부 그리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를 주최해 주시고 이렇게 저명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왜 이 주제가 필요한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재판소 간 의견이 어떻게 상호 보완을 하는지도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법적 대화에 대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학자들도 계시고 재판관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사법적 대화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잘 하실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늘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관들 간의 대화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한 대화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주제는 그냥 대화가 아니고 재판관들이 사법적 기능을 위해 하는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대화가 사법적 기능을 강화하고 또 보다 좋은 판례를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 가장 먼저 사법적 대화가 어떠한 의미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실제 어떻게 사법적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의 출발점은 공식적으로 여러 재판소 간 공식적 관계 구조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들 간의 사적 대화와 공적 대화가 시스템의 통합에 기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사법적 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재판관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대화를 이어가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재판관들은 개개인이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가치가 있고 또 의견이 있어서 이러한 가치나 의견이 체계적으로 사법적 대화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법적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사법적 대화라는 과정이 최근에 있었던 권고적 의견 2건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적 대화가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사법적 대화의 특성을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재판관들이 교차 인용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폭넓게 왜 교차 인용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한 이유들을 한번 발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사법적 대화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정의가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사뮤엘과 부엘로스의 정의를 보면 사법적 대화라는 것이 사법 당국 간 의사소통이다라고 이해하면서 굉장히 열린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는 앤 피터스에 의해서 내려진 정의로서 법원의 서로의 판례법과 교차 인용에 대한 상호주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를 보면 사법적 대화의 실체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서 판결문의
문구에 굉장히 저희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서로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는지가 워낙 많이 인용되고 또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재판소 소장님께서 기조 발표를 해주셨고 마이클 우즈 경께서도 발표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하이더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 보면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고적 의견들을 살펴보면 법원과 또 재판소에서 이러한 권고적 의견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법적 대화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법적 대화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법원에서 같은 주제를 다룰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법원과 재판소에서 기후 변화이던 혹은 경계 획정이던 동일한 주제를 다룰 때를 살펴보면 그 판례가 상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인용을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은 법원이든 재판소이든 범분야적 과제를 다룰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정을 해석할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판례들이 일관성 있게 이어져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분쟁의 경우입니다. 국제법의 분쟁은 단순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제들을 별도로 다룰 수가 없고 여러 법의 분야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서 복잡한 분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법의 일관성이 필요한 상황이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법적 이슈,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이슈가 대두될 때 사법적 대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CJ이든 이클로스이든 결국은 사법적 대화를 통해서 서로 판례도 살펴보고 교차 인용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법적 대화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여기에 슬라이드 보시면 ICJ의 인용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떠한 점들이 중요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CJ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법적 기능과 관련해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표시를 했고 결국은 국제재판소나 법원의 목표는 분쟁의 해결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 문단을 보면 ICJ에서 판결을 했을 때 이것이 각 국가가 실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첨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 대화, 교차 인용이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관들이 이러한 판결을 통해서 혹은 권고적 의견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법적 대화는 여러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평적 대화와 수직적 대화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수평적 대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인용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형태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 국제재판소 간에 위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수직적 대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과 일반 법원 혹은 국제법원과 국내 법원 간의 수직적 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법적 대화는 수평적 대화를 의미합니다. 또 사법적 대화의 형태로서는 비공식적 대화와 공식적 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비공식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공식 대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재판소 내에서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는 형태가 공식적 대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법적 대화의 동기들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론도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논문을 통해서 찾은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화 자체가 재판관들이 하는 일의 한 가지 형태로서 아이디어나 법적 추론을 가지고 판결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참여가 이루어져서 국제적 판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론 같은 경우에는 헌법주의적인 다원주의입니다. 즉 법 체계 내에서 공식적인 위계 질서가 없을 때 결국은 여러 재판소와 법원 간의 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재판소 간의 판례를 관리함으로써 재판소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형태입니다. 즉 재판관들이 국제법원과 재판소 네트워크의 일부다라는 형태의 이론으로서 이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안에서 공유가 이루어지고 사법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규범적 통합의 이론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가장 사법적 대화에 흔히 사용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적 대화를 통해서 국제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법적 기능을 할 때에는 이러한 판결이 혹은 의견이 다른 재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판결과 의견을 낼 때에 다른 재판소의 판결과 의견을 고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전략적인 반응입니다. 즉 재판소 간에 자신들의 판결의 근거를 다른 재판소의 판례를 통해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판소의 판례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식이 되고 물론 여러 재판소 간에 경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호 인용을 해서 서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또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추론을 하고 또 같은 법을 토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이 사법 체계 내에 같은 멤버로서의 사법적 대화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사법적 대화가 실제로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전반적인 국제법 그리고 이틀로스 제23조와 ICJ 38조의 공식적인 체계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틀로스와 ICJ 간의 공식적인 관계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용 법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소의 판례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판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제23조, ICJ는 제38조에 의하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웅클로스의 협약의 해석과 관련된 판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틀로스가 사용할 수 있는 판례는 그 이틀로스의 관할권에 있는 내용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ICJ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들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이틀로스는 웅클로스 협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법률이 재판소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를 살펴보면 여러 재판소가 서로의 판례에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두 사일로 디알로 사건이 최초로 ICJ가 이틀로스의 판례를 활용했던 사례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고려한 보상을 설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틀로스의 판례를 기존에는 ICJ에서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 바뀐 사건이 되었죠. 또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사법적 대화의 좋은 사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재판소의 판례가 서로 연결되는 형태가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관 입장에서는 사법적 대화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조약 내에 분쟁과 관련된 조항도 있고, 또 다른 재판소의 판례를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법률들도 있고, 또 비엔나 협약하에서 체계적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법적 대화의 활용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이 있기는 합니다. 재판관들이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통제하는 것은 재판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규칙들이 관련이 있고 중요한지는 재판관 자신이 판단한다라고 맥클라렌이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적 대화가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는 어떤지, 제약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최근에 있었던 권고적 의견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제가 가져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는 새로운 이슈와 관련된 사례이고, 이러한 새로운 이슈, 예를 들어서 국가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슈는 아주 복잡하면서도 새로운 이슈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면 재판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국제적 규범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ICJ는 이 이슈를 어떻게 다루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이클로스가 이미 판결을 한 상태였고, 결국은 이 두 개의 재판소가 비슷한 이슈를 다루는 질문은 조금 다른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ICJ와 이틀로스의 공식적인 상호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관들이 서로의 판결에 대해서 신중하게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틀로스의 사법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이 옹클로스에 대한 자체 해석을 만들 의무는 없지만, 협약을 해석해야 하는 한 이틀로스가 채택한 해석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인권법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여러 재판소 간들의 사법적 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치권 또 참정권에 대한 인권 해석을 할 때 여러 재판소들 간의 판례를 통한 사법적 대화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ICJ에서 이틀로스가 웅클로스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을 존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ICJ에서 렉스 스페시알레스 규정에 대한 일반적 해석과 관련된 판결을 할 때였습니다. 이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ICJ가 좀 더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를 다룰 수 있을 것인지, 혹은 UNFCC나 파리기후 협정
발전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사항들을 특별법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후법은 특별법입니다만 일반적 의무를 논의할 때는 이런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통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특별법이 보통은 일반법보다 훨씬 더 우선을 갖기 마련이지만 ICJ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도구들이 있지만 렉스 스페시알레스를 포함한 여러 도구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통합된 체계적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렉스 스페시알레스가 아닌 체계적 통합적 해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ICJ와 이틀로스가 다루었던 주제들 별로 어떤 판결이나 권고적 의견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ICJ와 이틀로스가 이 이슈들을 다룰 때 사법적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적 대화가 꼭 쌍방향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판례를 인용하거나 교차 인용을 할 때에는 일방적인 대화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사법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권고적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ICJ의 판례를 참고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법적 대화는 특정 시점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재판관들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판례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를 계속해서 인용을 하면서 더 풍성한 법의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사법적 대화가 일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실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실사의 방향으로 주의 의무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권과 관련된 의무 같은 경우에는 ICJ와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틀로스의 적용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적용 법률이 다를 때에는 사법적 대화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적 대화와 체계적 해석은 그동안 제대로 법이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론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규범적 통합 혹은 규범적 결함이 여러 이론 중에 가장 해당이 되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규범적인 결함을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범이 부족한 부분에서 사법적 대화를 통해서 판례를 이용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법적 대화는 결국은 체계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배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관행을 통해서 ICJ와 이틀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례를 보면 그 판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